예,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오늘 시험 보신 분량이 작년 대비해서 한 120%, 130% 정도 됩니다. 기출문제.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30% 정도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2문 정도까지 적으시면 거의 시간이 맞추실 거예요. 3문에 들어가시거나 그 즈음 2문, 그 다음에 미리 그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3문 중반 후반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연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2문 정도만 다 쓰시면 거의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저희가 회차가 몇 회 남았죠. 그 안에 3문 중후반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3문 중후반까지 밀어붙이시고 이제 저희가 이 정규 강의가 끝나면 최종 모의고사를 2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3기 끝나고 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2회 정도 최종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때 3문까지 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한 2문 끝 후반 정도의 시간이 좀 마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2회, 3회 회차를 거듭하면 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붙여서 3기 5회 마지막쯤 되면 3문 거의 끝날 때쯤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최종 모의고사 가시면은 가능하시면 최종 모의고사는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중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는 뭐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문제를 뽑아가지고 내시기 때문에 꼭 그 쟁점은 보셔야 돼요.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낸 거 1, 2, 3문 중에 3개 나왔습니다. 3개나 나왔다고요. 네. 올해도 3개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회 보면 그 안에서 제일 유력한 것만 뽑아가지고 낼 거거든요. 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못 쓰시더라도 끝날 때까지 3문 한 중간까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하시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시간이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꼭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꼭 설문 하나 정도가 애매한 게 나옵니다. 꼭 오늘 문제처럼요. 오늘 1문이나 1문에 1이나 1문에 2처럼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남아야 돼요. 아시겠죠? 시간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속력이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나봤자 1, 2점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안 외우면 안 되죠. 어쨌든 남들만큼은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점수를 따고 나머지를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걸 잘못 헛디디면 안 된단 말이죠. 헛디지 않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부족하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명히 한 문제 정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니면 생소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는 문제인데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딱 덮고 한 10초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아는 문제다. 네?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배우시면. 아시겠죠?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다 파잖아요. 온갖 문제를 다, 온갖 판례를요. 예? 1년 내내 대법원 판례 사이트 다 봅니다. 저는. 모든 판례 공부를 다 읽어요. 모든 대한민국 국가시험을 보는 주관식 국가시험 문제를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밖에서 나오면 다른 분들은 전혀 못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안다. 내가 아는 문제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딱 보면 보여요. 아시겠죠? 안 그러시면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실수하시면.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하면 완전 딴 거 쓰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교재는 없고요. 작년 모의고사를 쓰기 숙제로 내드릴 겁니다. 꼭 써보셔야 됩니다. 다 써보시지 마시고 문제 읽고 제가 해설을 해드려요. 문제를 읽으시고 문제점 쓰고 결론만 써보세요. 아시겠죠? 작년 모의고사도 중요합니다. 작년 모의고사도. 왜냐하면 언제 공단에서 이제 모의고사 사갈지 몰라요. 이미 다른 국가시험, 그 공단 말고요. 다른 국가시험에서는 모의고사 문제 다 사갑니다. 신림동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신림동 복사집에서 모의고사 문제 싹 사가요. 싹 사가가지고 검수를 해요. 동일한 문제 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검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갑자기 올해부터 야, 우리도 해보자 라고 하면은 또 그분들이 와서 복사집에 와서 사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2기, 3기 문제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죠. 동일 내지 유사한 문제가.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 다 빼면 낼 게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3기 문제도, 작년 3기 문제도. 왜냐하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작년에 나왔던 게. 왜냐하면 제가 판례를 작년 판례, 재작년 판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 판례들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판례 정리는 제가 나누어 드릴게요. 3회 정도예요. 저희가 부분 봤던 것들 있죠. 그럼 많이 걱정들 하세요.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판례 한 10년치 정도 중에서 중요한 판례들만 한 3장 내지 4장으로 정리해서 나눠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판례들은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판례들 제가 싹 뽑아가지고 문제로 다 만들었거든요. 뭐 마트 판례, 그 다음에 처분의 재신청 판례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응시 중에 책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시지 마시라 그랬죠. 참고하실 수는 있어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보시고 그냥 쓰세요. 아시겠죠? 펼쳐놓고 쓰시는 거는 의미가 없고, 아시겠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참 이렇게 쓰시던지. 예, 이렇게 다만 참고는 가능합니다. 예, 참고 그때 탁 기억나는 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살짝 보시는 건 괜찮아요. 아시겠죠? 목차를 살짝 보신다든지 아니면 판례 문구가 생각 안 날 때 살짝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실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정리해드리고요. 전범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범위를 자를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심판법 하면 심판법에서만 낼 겁니까? 소송요건 하면 소송요건에서만 1, 2, 3문을 다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를 수가 없잖아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채점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5급 공채 최종 합격하신 분 2분이 추가로 채점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실 겁니다. 채점이. 그 다음에 채점 후기는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작년 시험 채점 후기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시험 채점 후기도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 채점 후기 뒤에 채점평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채점평은 작년에는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이 제 채점과 채점평을 쓰셨어요. 아주 잘 쓰셨습니다.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아주 잘 쓰셨어요. 채점평을.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그 채점평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시간 내셔서 읽어보지 마시고요. 식사하실 때 또는 뭐 이렇게 시간 여유 되실 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채점 후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채점평 꼭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제인데요.
원래 이 문제가, 이 판례가 지금 부작위가 많이 한동안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문에 부작위를 낸 겁니다. 제가 2기 때 부작위를 한 번도 안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써놓고 이렇게 냅니다. 자, 이 문제의 원래 이 대법원 판례가 이분이 광주광역시 부의사관 이분이 원래 대법원 판례를 처음에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부터 했을까요? 소청심사부터 했겠죠. 자, 필요적 심판 조치니까 소청심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대법원 갔어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례가 잘못됐다고 해서 원심을 깼습니다.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대법원 갔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2개. 대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겼어요. 뭐 신청했냐면 간접강제, 근데 거부 처분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간접강제 신청까지 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인용 판결 받아도 간접강제 신청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2개, 간접강제 하나예요. 그 3개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라기보다는 이분 판례 나오기 전에는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 거의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 판례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 광주광역시장입니다. 시장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A인데 이 사람이 승진 임용자였어요. 승진 임용자에서 대외적으로 대통령 그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치고 승진 임용자로 지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임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가 안 좋았던지 그렇겠죠. 임용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 공무원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했겠죠. 위원회로 갑니다. 자, 위원회를 가서 기각 재결을 받습니다. 기각 재결을 받아요. 자, 어느 게 소외 대상입니까? 제가 1분에 냈죠. 원처분주의를 냈단 말이죠.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준형 규정 있죠. 한번 볼까요? 38조입니다. 38조 2항에 보면 19조 준용 규정이 있어요. 자, 원처분주의가 부작위로 오면 무슨 주의가 된다? 원부작위주의가 됩니다. 이게 소외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헷갈리셨죠? 원부작위주의. 이해가 되시죠? 부작위 재결이니까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얘가 소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이게 원래 그거였어요. 그런데 원래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부작위에 5가지 요건이 있죠. 그렇죠. 5가지 요건 중에 3번째 요건이 뭐냐면 2조 다시 한번 보세요. 2조 2호에 보시면 두 번째 요건이에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대하여. 처음에 제기했을 때 이 사람이 신청이 없었어요. 신청이 없었으니까 무슨 권리도 없다. 신청권도 없겠죠. 그래서 부작위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원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신청을 안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신청을 안 하면 부작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부작위의 대상 적격과 신청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왜 인정을 했냐면 이 사람이 시장에게 신청을 안 해도 이제 여기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청구한 것을 잘 보세요. 행정심판 청구한 것을 부작위의 신청으로 봐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장에게 신청한 건 아니지만 시장이 속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신청한 것을 갖다가 무슨 신청을요? 행정심판의 신청을 처분의 신청으로 봐줬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일종의 치유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 사람에게 신청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장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행정심판 청구한 걸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청구하면 광주광역시장이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종의 치유를 인정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봐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청을 한 것으로 봐줬다고요. 그러면 신청을 했으니까 부작위가 된 거죠. 뭔가 처분을 안 해줬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신청을 한 것으로 봐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신청이 있었으니까 부작위가 됐겠죠? 부작위가 되려면 판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작위 신청뿐만이 아니라 무슨 권리도 있어야 된다. 신청권도 있어야 되겠죠? 신청권도. 과거에 고등법원에서는 신청이 없다고 봤으니까 신청권도 부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신청권을 긍정해 줬습니다. 임용 신청권을 인정해 줬어요. 임용 신청권. 임용 신청권을 인정했는데 임용 신청권은 법에 나온 것이 아니라 조리상 신청권입니다. 조리상 신청권. 조리상 신청권입니다. 만약에 저 경우에 법규상 신청권만 인정하면 법에 없다면 이 사람은 승진 임용권자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리상 자, 신청도 인정해 줬고 치유로 신청권도 인정을 해 줬어요. 신청권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작위 원처 원주에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아시겠죠? 물론 얘가 뭐가 있으면 기각 재개를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그렇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 나옵니다. 제기하다가 거부 처분이 있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외 변경을 합니다. 소외 변경을 해요. 소외 변경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21조죠. 21조. 소외 변경입니다. 21조에 4가지 요건, 마지막에 5가지 요건이 있죠. 사적. 저기 뭐예요? 변경되는 소송도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아시겠죠? 변경. 그런데 소잖아요. 소니까 언제 제기된 것으로 본다? 요때 제기된 것으로 보죠. 오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요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원래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제소기간 제한이 없죠. 오늘 나왔죠. 원래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자 38조 2항이 준용 규정이 있나요? 제소기간 준용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있는데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준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죠.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을 청구 안 한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 다수절 판례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두 번째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이에요. 조문이에요. 조문입니다. 오늘 문제에서 1번에서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어서라고 했죠. 만약에 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이건 학설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조문을 써야 됩니다. 조문을. 아시겠죠? 20조이랑 단서에 따라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문제예요. 그 문제인데 지금 심판을 청구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 청구했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소기간을 준수를 했어요. 이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이 준수를 하면 이 소외 변경, 행정소송법 21조의 소외 변경은 사적이니까 마지막에 소급이죠. 소급. 그러니까 언제 제기된 것으로 봅니까? 그렇죠. 요때 제기된 것으로 보죠. 이제 아시겠죠? 이 판례가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요.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조각조각 배웠던 게 다 한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시죠? 소외 변경. 이거 21조입니다. 21조. 그 다음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거부처분이 없었던 거죠. 아시겠죠? 거부처분이 없었는데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잘못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2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을 합니다. 무슨 소송을요?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을. 사실 이 소송과 본질이 똑같죠. 본질이 똑같지만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에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이해가 되시죠? 자,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도 당초 소송뿐만이 아니라 병합되는 소송도 제소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아시겠죠? 제소 요건을 갖춰야 되고 언제 제소된 것으로 봅니까? 이 소송 언제 제소된 것으로 봐요? 당초 소송이 제기된 때 제소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제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소송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아시겠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 얘는 건너. 아시겠죠? 따라서 소송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봅니다. 구비했잖아요. 그렇죠? 당초 소송이 구술되면 나중에 병합되는 소송도 동일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구비. 자, 제소기간 준수, 제소기간 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 계속하다가 이겼어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인용 판결이 났습니다. 인용 판결이 났는데 광주광역시장님이 해줄게가 아니라 무슨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너는. 그럼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소송을 몇 번 한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을 2번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쳤겠죠. 그럼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광주광역시장님이 이 A라는 분이 그 선임한 거기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예전 판례는 변호사님의 그 이름이 나와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행정법 교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변호사님이세요. 그분을 선임을 한 거죠. 그분이 실체적 심리서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재미없습니까? 그분이 간접강제에서 실체적 심리서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그랬겠죠? 유력한 실체적 심리설이 있다. 이게 잘못하면은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간접강제를 신청했어요. 근데 법원이 간접강제를 뭐 했다? 기각했죠. 왜냐하면은 절차적 심리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 얼마나 많은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 2개, 심판 거치고 지방, 고등, 대법원 가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와서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 다시 간접강제 신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제가 잘라가지고 문제로 만든 겁니다.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는데 이거 다 한 분이다. 정말 지대하게 그렇죠? 발전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저는 이제 여기 원래는 이분이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신청을 한 것으로 문제를 바꿔서 냈어요. 아시겠죠?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를 처분의 신청으로 봐줬다라는 거. 일종의 신청은 뭡니까? 법적 성질이. 신청은 사인이 하는 거죠. 사인이 하는 겁니다. 사인이 하는 거.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사인의 공법행위 일종의 치유를 인정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치유를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원처분주의. 아시겠죠? 원부작위주의. 예. 자, 신청을 받아서 승진 대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승진 임용을 미루고 그러자 날짜가 나왔죠? 날짜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제소기간 문제가 나온다. 자신의 의사에 관한 불이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월 10일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 소청심사는 필요적 심판 조치입니다. 이건 말 안 해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종문 안 줘도 알아야 됩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특별 행정심판이죠. 특별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 이 문제에서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 자, 소송의 종류가 아니라 소송의 종류하고 또 뭐도 문제될 수 있어요? 제소기간도 문제될 수 있죠. 이것도 원재봉 피제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그러나 여기서는 대상과 종류만 물어봤으니까 대상과 종류만 쓰시면 돼요.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고소송을, 자, 질문을 잘 보세요.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해야 되겠죠.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고소송을 소송의 대상과 종류는 입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고소송을 제기하자. 자, 당초행위는 뭐예요? 부작위. 당초행위. 좀 쓰기가 좀 힘드셨죠? 원처분은 부작위다 이렇게 하기는 당초행위는 부작위다. 기각제기 있기 때문에 19조 단서 원처분주의에 따라 아시겠죠? 사실 논처분 뭡니까? 원처분주의죠. 원처분주의. 그 다음에 어느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잘 보세요. 재결이 있을 때 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가. 그럼 이것만 쓰면 돼요. 재결 취소. 두 번째, 소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럼 재결도 쓰고 뭐도 쓰고요. 원처분도 쓰고. 아시겠죠? 원처분이 위법하면 원처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아시겠죠? 두 가지 중에 소송의 대상은 그러면 요건 요거대로, 요건 요거대로. 두 번째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아시겠죠? 그러면 원처분주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관련 청구 소송의 평화. 소송을 제기할 수.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소송 요건을 간단히 언급해도 좋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피고 적격하고 재소기가 쓰면 돼요. 아시겠죠? 자, 피고 적격은 부작위의 경우에는 뭐겠어요?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는 뭡니까? 처분청이 안 돼. 부작위청. 아시겠죠? 부작위청. 자, 우리가 피고 적격 13조죠. 그렇잖아요. 13조. 38조 2항이 보세요. 38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몇 조 준용 규정이 있어요? 13조 준용 규정이 있죠. 그럼 처분청이 부작위에 오면 무슨 청이 된다? 부작위청. 아시겠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부작위청이 된다. 그 다음엔 이제 제소기간을 쓰시면 되겠죠. 제소기간. 부작위의 경우에. 그러면 부작위도 제소기간 준용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심판을 청구했어요. 얘는 제소기간이 기산점이 언제예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기산하죠. 20조 1항 단서. 그렇죠? 20조 1항 단서. 아시겠죠? 얘는 제소기간이 기산점이 언젠가요? 얘는요. 20조 한번 보시죠. 자, 20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20조 1항은 처분을 다투는데 처분을 기준으로 할 때 1항 본문은 단서는 처분을 다투는데 재결을 기준으로 할 때예요. 자, 본문을 보세요. 처분을 다투는데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처분만 있어요? 등도 있어요? 1항에 등도 있습니다. 그렇죠? 등도 있으니까 처분을 다투는데 처분을 기준으로 하거나 재결을 다투는데 재결을 기준으로 할 때는 본문. 아시겠죠? 따라서 이걸 다투면 20조 1항 본문 단서. 아시겠죠? 처분을 다투는데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본문. 재결을 다투는데 재결을 기준으로 하면 본문. 처분을 다투는데 재결을 기준으로 하면 단서. 어긋나면 단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조 1항 단서를 제소기간의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재결만 물어보는가, 원처분과 재결을 동시에 물어보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소송을 제기하는 구현 방법을 물어보는가. 구현 방법을 물어보면 원죄병피제, 재결만 물어보면 원처분주의,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주의도 쓰고 그 다음에 재결도 쓰고. 아시겠죠? 원처분도. 그러니까 재결을 먼저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원처분주의. 자, 2번 기각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큰 목차를 보세요. 3번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아시겠죠? 왼쪽은 재결, 오른쪽은 원처분. 재결 성립 요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 논의 만약에 전제 조건이 없으면요. 부작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작위를 조금 분설해 가지고 행정청, 신청, 상당기관 그거를 좀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재결 취소 소송 원처분주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추절 형내. 자, 원래 기각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유한 위법. 여기 약간 보충해서 써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해도 돼요. 시간이 남으면 더 써도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더 써도 되지만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문항별 내지는 시간별로 쓰는 페이지를 정해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분까지는 몇 페이지. 아니시면 그냥 연필로 그어두세요. 점수 배점 계산해가지고 여기까지 쓰고 여기까지. 그래서 좀 늘리고 어떤 때는 좀 줄이고 이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당초행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대상이 되지만 고유한 위법이 안 되고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 만약에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표현이 없으면요. 그냥 항고 소송이면 취소 소송에서 괄호에서 무효 확인 소송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취소하고 무효가 같기 때문에 또는 시장을 상대로 병합해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간단히 따로 목차를 쓰셔도 돼요. 재결, 그 다음에 원처분, 병합, 그 다음에 설문의 해결.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적법한지를 검토하시오. 요즘 다른 국가 시험이 유행입니다. 5점, 10점 이렇게 잘라내는 거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5점 이런 것들은 보통은 조문 쓰고 답 쓰고 해요. 약술 문제처럼 조문 쓰고 답 쓰고 해요. 짧은 문제 나오면 길게 쓰지 마시고 짧게 쓰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5점, 10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그 분량에 맞춰가지고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 자, 앞에 것도 제소기간이고 뒤에 것도 제소기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5점이 아니라 점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제소기간을 물어보는데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1번도 제소기간 물어보고 2번도 제소기간 물어봐요. 그럴 때는 점수가 좀 크면 앞에다가 제소기간 일반론을 씁니다. 취소소송에 90일, 1년 관계 일반론을 간단히 써주고 밑에 설문의 해결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전체가 15점이 아니라 한 25점, 30점 되면 앞에다가 일반론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서 설문 1, 질문 2 이래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제 일반론이 생략하라고 했고 점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수 문제입니다. 그럼 점수를 보고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15점인데 여기다 제소기간의 일반론을 써버리시면 만약에 전제 조건이 없더라도 제소기간의 일반론을 써버리면 다른 걸 못 써요. 그러니까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답만 쓰는 문제인지 아니면 일반론도 쓰는 문제인지 점수가 작으면 거의 답만 쓰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부분만 딱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소청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없기 때문에 선생님 필요적 심판 전치인데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게 전제 조건이 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필요적 심판 전치 예외가 있잖아요. 소송법 18조 2항 3항이 필요적 심판 전치 예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제기한 것을 전제로 한다. 신청하였고 부작위. 자, 그런 문제. 소청 심사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제소기간이죠. 요거죠. 이거 없으면 그냥 학설의 대립의 문제이죠. 그래서 문제점에 보시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문제점에 꼭 쓰셔야 돼요. 첫 번째를 뭐 쓰셔야 되느냐 하면 조문을 꼭 써야 돼요. 준용 규정이 있다. 있는데 그 준용 규정은 언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만 준용된다. 그걸 꼭 써야 됩니다. 있다는 걸 꼭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조문 쓰시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준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착설은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견해와 제소기간 제한. 20조 2항입니다. 이 소수설은 20조 2항은 있는 것으로 보다는 거죠. 처분이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으로 보는 건 이상하죠.
예. 자, 판례를 읽어보면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계속 있다. 종료 시점 정하기도 어렵고. 자, 27조 7항입니다. 27조 심판법. 자, 소송법에는 없는데 심판법에는 있는 거. 27조 7항 부작위. 또 하나 뭐예요? 44조 3항. 무효 확인 심판에서 사정 재결 안 된다는 거. 명문의 규정이 있죠. 44조 3항, 27조 7항. 아시겠죠? 두 가지 외워두시고. 소의 변경이네요. 자, 소청심사를 경유한 것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거부 처분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거부 처분 알지 못하는 갑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거부가 있었는데 부작위를 제기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거죠. 21조입니다. 자, 7월 1일 날 거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 7월 1일 날 알았어요. 그리고 26일 날 소변경 신청서. 소의 변경. 자, 보세요. 병합과 변경은 언제 소를 제기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바꾸면 얘는 언제 소를 제기한 겁니까? 변경했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바꿨을 때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병합도 마찬가지예요. 병합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병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병합했을 때 제소가 된 거죠. 원래 민사소송법에서는 변경 시, 병합 시에 제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게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에요. 그거의 예외가 행정소송이에요. 왜 행정소송은 예외를 인정하느냐 하면 행정소송은 단기의 제소기간입니다. 이렇게 짧은 제소기간은 없어요. 민법에 보면 제소기간은 뭡니까? 민법의 경우에는 시효잖아요. 시효. 채권은 10년이에요. 10년. 90일입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면 소급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실제로 병합이나 변경을 인정하는 실익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의 변경이나 병합에 사적소, 소급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변경은 명문의 규정이 있고 병합은 해석상 인정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21조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22조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적소, 사적은 요건, 소급은 효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소변경 원래는 7월 26일이지만 소변경서를 제출했지만 원래 거부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2006년 3월 1일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에 보세요. 소의 변경은 신소 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조에 따른다면 안 날은 문제가 없지만 있은 날은 지나가 버렸죠. 거부 처분 소송 제소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1조를 준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조는 원래 21조 사항은 몇 조에서 나와요? 피고경정에서 나온 조문입니다. 피고경정. 다시 말씀드리면 피고경정도 경정신청서, 피고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정신청서 제출 시예요. 원래는 민사소송법에서는. 근데 그걸 언제로 본다는 거예요? 당초소 제기 시로 본다는 거예요. 왜? 권리위에서 잠잔 사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21조 사항이 14조 사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37조와 42조에 역시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조에 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에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변경 전 소제기 당시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다. 아시겠죠? 하나는 이론적인 문제, 하나는 조문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깨알같이 따야죠. 5점이건 뭐고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거부 처분 받고 간접강제.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 거부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면 법원은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누구나 간접강제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그것이 심리 범위와 관련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답안을 쓰겠는데 문제점 쓰기가 좀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자, 간접강제를 물어봅니다. 간접강제는 뭘로 결정이 나요? 기속력 위반으로 결정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형식적 기속력이냐? 실질적 기속력이냐? 기속력은 심리 범위로 결정이 납니다. 절차적 심리설이냐? 실체적 심리설이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간접강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순서는 심리, 범위, 기속력, 간접강력, 심, 기, 간입니다. 그러면 답안을 쓸 때는 거꾸로 쓰세요. 간접강제를 물어보면 기속력이 문제되고 기속력은 심리 범위에서 결정된다. 심리, 기속력, 간접강제. 답안을 거꾸로 쓰시라고요. 간접강제를 물어봤으니까 기속력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기속력의 범위는 심리 범위에서 결정된다. 아시겠죠? 심리, 기속력, 간접강제. 심리, 기속력. 그래서 문제점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고 답안 구성은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심리를 쓰실 때 뭘 쓰셔야 된다. 기속력을 쓰시고 그거에 따라서 간접강제 범위가 결정이 난다. 아시겠죠? 심리, 기속력, 간접강제. 외우셨나요? 예. 그래서 문제점에 보시면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자, 첫 번째 간접강제가 인용이 되려면 기속력의 범위 38조 제2항이 30조 2항을 준용하죠. 따라서 판결의 취지, 여기 기속력. 판결의 취지에 따르기 위해서는 심리 범위. 아시겠죠? 똑같이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심리 범위에 따라. 그래서 질문이 이거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쓰시고 목차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심리 범위. 절차적 심리설, 실체적 심리설. 절차적 심리설의 세체줄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에만 미치기 때문에 형식적 기속력. 실체적 심리설, 인용 여부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실질적 기속력. 판례,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물 정의 규정. 절차적 심리설에 따른다면 부작위. 자, 기속력은 부작위만 미치기 때문에 취지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강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길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만 필요해요? 요건만 필요하죠. 요건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 설문에 보시면 첫 번째 요건은 문제가 없지만 재처분 의무를 이행했는지 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0조 2항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다. 옆에다 쓰세요. 절차적 심리설이라고 써요. 절차적 심리설에 따른다면 30조 2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절차적 심리설에 따른다면 뭐 하면 돼요? 무응답 상태만 해소하면 되겠죠. 그럼 절차적 심리설에 따라서 간접강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부작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만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기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간접강제는요 결정이에요. 아시겠죠? 간접강제는 인용, 기각 두 가지입니다. 각하가 없어요. 재판 아니기 때문에 인용 아니면 기각이에요. 집행정지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용 아니면 기각이에요. 인용 아니면 기각인데 가끔씩 집행정지에서 각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행정지는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본안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본안이 계속되려면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되겠죠. 근데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서 각하되는 경우는 집행정지도 보통 각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 아니면 인용 아니면 기각입니다. 인용, 기각.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문제이죠. 자,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자, 권력적 사실행위는 크게 보면 사실행위는 두 가지죠. 물리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는 가시적이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표현행위가 있어요. 표현행위. 표현행위. 자, 표현행위가 바로 사실의 통지입니다. 사실의 통지도 사실행위이죠. 사실의 통지도 사실행위고, 따라서 1, 2, 3, 4번 중에 공권력 행사도 아니고 권리 의미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행위는 다 똑같아요. 4번 탈락, 5번 탈락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실의 통지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예요. 그렇죠?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지. 얘와 얘의 차이는 뭡니까? 얘는 4번도 동그라미고 5번도 동그라미죠. 5번도 동그라미라는 것은 사실의 통지는 뭐가 생기지 않는데 법률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의 효과가 없어요. 새로이 없다고요. 그러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지는 법률 관계가 생기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독촉하는 거. 독촉, 계고. 꼭 잘 알아두세요. 계고류, 독촉류. 얘들은 다 뭐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적 사실행위는 가시적입니다. 가시적이지만 그 안에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묵시적인 하명이에요. 묵시적 하명.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권력적 사실행위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묵시적 하명이.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 의사표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의사표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하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뭡니까? 명시 말고 다른 걸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따라와가 아니라 강제로 데리고 가면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와라는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권력적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뭘로 했다? 행위로 한 거예요. 행위로 하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가 있는데 부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수는 행위 안에는 방해하지 말라는 의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묵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묵시적인 하명. 하명 중에 주로 뭡니까? 수인 하명이나 부작위 하명이에요. 요거 알아두세요. 참아라, 아니면 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얘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죠. 법률 관계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독촉하면. 그럼 얘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얘는 행위 안에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얘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뭐가 결합이 돼서? 법률이 결합된 거예요. 법률이.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곧 철거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 곧 철거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친절하네 가 아니라
정말로 그 다음 단계와 법률이 철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률의 규정 때문에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준법률의 통지가 구별이 안 된다. 얘를 외우세요. 이건 독촉, 이건 철거행위. 얘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얘 하나만. 독촉, 예고, 독촉 이런. 얘는 뭐예요? 부수고, 제거하고, 강제로 폐기하고 이런 것들. 아시겠죠?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시겠죠? 얘하고 구별. 사실 구별 안 해도 됩니다. 둘 다 처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 성질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적 성질을 써야 될 때 그걸 알아야 법적 성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명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4번, 5번이에요. 아시겠죠? 4번, 5번.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하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4번 탈락, 5번 탈락. 4번 탈락, 5번 탈락은 똑같단 말이죠. 사실행위는. 이해가 되시죠? 정리를 해두시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권력적 사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처분입니다. 자, 보세요. 일반 처분하고 어떤 분이 처분적 법규 명령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처분적 법규 명령, 처분적 법규 명령, 그 다음에 처분적 조례, 처분적 고시, 처분적 법률. 이 논의들은 처분인가 아닌가에 관한 논의예요. 인가 아닌가. 형식은 법규 명령 조례 고시지만 그걸 처분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처분이에요. 처분적 법규 명령이니까 처분이에요. 그러면 처분이에요. 처분이면 구체성을 가지고 있겠죠. 행구 법공이잖아요. 그렇죠? 구. 자, 구체는 두 가지예요. 개별 구체와 일반 구체가 나누어져 있죠. 이게 일반 처분이잖아요. 일반 처분은 처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 중에서 개별 구체인 처분인가 일반 구체인 처분, 이 논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로 가건 다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일반 처분. 그러면 일반 처분이냐, 즉 일반 구체인 처분이냐 개별 구체인 처분이냐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이건 처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이는 뭐예요? 통지 방법입니다. 통지 방법.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송달하고 얘는 뭡니까? 고시나 공고하죠. 통지 방법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의 차이가 나나요? 제소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 현실적으로 안 날 얘는 뭡니까? 고시나 공고의 효력 발생일 날 안 것으로 보죠. 이해가 되시죠? 일반 처분은 처분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처분 안에서 요런 처분인가 요런 처분인가 그거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논의하고는 그러니까 얘는 처분이냐 아니냐 이 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처분적 법규 명령은 일반 처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처분적 법규 명령은 일반 처분일 수도 있고 그냥 처분일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려요. 개별 구체일 수도 있고 일반 구체일 수도 있죠. 한미약품 사건에서 처분적 고시는 뭡니까? 처분이면서도 무슨 성질이에요? 일반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 처분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처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통지를 해서 제소기간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아시겠죠? 권력적 사실행위 중요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은 요거 권리구제수다. 두 번째는 소송요건. 소송요건 나오면 1유형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대상하고 권보필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고 적격은 필요 없습니다. 직접 상대방 이론이니까. 자, 영장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실행하기 전. 자, 실행하기 전 수단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행하기 전 수단만 물어보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가처분 학판금 쓰면 되고요. 그 중에서 본안 소송만 쓰라고 그러면 예방적 소송만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종류별로 쓰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가처분. 실행 종료 후. 자, 큰 목차 보겠습니다. 자, 소송 요건 대상 적격. 자, 소송 잘 보세요. 항고 당사자 손해 전보예요. 항고
당사자, 손해정보. 아시겠죠? 항고 당사자, 손해. 그러면 법정 외 소송은요? 전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전. 여기는 처분이 나왔을 때요. 항고. 그럼 항고 안에 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송요건, 집행정지. 소송요건, 집행. 본안은 없죠? 본안은 시험 범위도 아니고 권리구제수단에는 본안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소송요건, 집행정지. 소송요건 안에 대상, 권도필. 요것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소송요건만. 그럴 때는 대상적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적격의 일반론을 쓰고 보섭할 때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단수하고 서신검열행위. 그 다음 권보필. 자, 집행정지, 당사자 소송. 법률관계가 있다면 당사자 소송을 이건 한 줄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정보의 손해배상. 손해배상하고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결과. 선생님 손실보상은 왜 쓰셔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백히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행위, 그 다음 제거하는 행위 자체가 제거하는 행위가 위법. 거꾸로 썼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손실보상을 쓰셔도 돼요. 오히려 위법이 아니라 적법하네요. 그렇죠? 폐기물을 방치했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법, 적법을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위법이 명백히 나오면, 잘 보세요. 위법이 명백히 나오면 위법이 나오거나 아니면 위법도 적법도 아닌 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위법이 나오면 손해배상과 결과제거 쓰시면 되겠고, 위법도 적법도 아니고 명시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손실보상, 결과제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문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경우 실행 종료 이후의 권리구제 수단은 뭡니까? 자, 잘 보세요. 종료 이후의 권리구제 수단은 실행과 종료 사이의 권리구제 수단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앞 페이지 보세요. 항고 당사자 손해전부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첫 번째, 항고 소송의 소송 요건에서 종료됐다고 대상적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상적격은 행구복공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권보필이 없죠. 따라서 똑같이 쓰시고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다. 다만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면 뭐가 있으면 회복되는 법률상 12조 2무 쓰시면 되겠고, 두 번째, 소송이 만약에 제기될 수 있으면 집행정지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돼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공법상 법률관계가 남아있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손해전보는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권보필. 아시겠죠? 권리보호 필요성만 다르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예방접종, 또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 피해 신청했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에 관한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할 당시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처. 자, 무권한자의 행위죠. 무권한자. 무슨 하자예요? 주절 형례 중에 주체상의 하자고. 사실 이거는 하자의 정도는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주절 형례가 무치무치라 그랬죠. 무치무치니까 주체상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거의 95%가 무치무치예요. 자, 주체상의 하자는 무효입니다. 여기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돼 있죠. 중대명백한 건 무효라는 건 아시죠? 자, 무효이다. 취소 소송을 무효 사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피고 적격만을 검토한다. 피고 적격. 자, 첫 번째는 왼쪽이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논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와 무효 확인 소송의 관계. 이게 사실은 본안의 문제예요. 그렇죠? 본안. 왜냐하면 취소 사유이냐 무효 사유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소송 요건의 문제, 뒤에 거는 본안 요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고 적격이니까 13조를 간단히 쓰시고, 무권한자의 처분. 자, 무권한자 상관없습니다. 권한자든 무권한자든 명의자이면 그 사람이 무조건 피고입니다. 그 사람이 피고예요. 자, 대리하면 누가 피고입니까? 대리하면 본인이 피고죠. 아시겠죠? 효과가 본인에게 가잖아요. 그렇죠? 대리관청이 있으면
아시겠죠? 피대리 관청의 효과, 피대리 관청이 피고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의 대리인 누구라고 했으니까 누구 대리한지 알 거 아닙니까? 효과가 항상 본인에게 가요.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셨죠? 그런데 대리관청이 대리행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내 거다 내 거.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되죠.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인은 뭡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체상해하고 똑같습니다. 무권 대리인도 무권 대리인이 피고예요. 아시겠죠?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명의니까. 그러니까 대리행임을 표시 안 하면 그 사람이 주체상해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피고입니다. 항상 피고는 누구를 관점으로 봐야 된다? 사인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처분 통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권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설문. 질병관리본부장이 됩니다. 관계. 무효 사유를 취소로 다퉜죠. 취소 소송으로 다툰 경우. 잘 보세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무효인 처분을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게 이것만 쓰세요.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러면 포섭 관계에서 무효를 취소로 다투는 경우, 취소를 무효로 다투는 경우도 써요. 근데 점수 배점이 그거보다 더 커요. 그럼 병렬 관계를 씁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25점으로 나왔어요. 무효와 취소의 관계 이거를. 그 취소인 사유를 무효하게 소송으로 했지. 이거를 25점으로 20점인게 25점으로. 그러면 몇 면을 써야 됩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천천히 병렬 관계부터 하나씩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무효 사유를 취소로 하건 취소를 무효로 하건 핵심 쟁점이 뭐예요? 무효를 취소로 한 게 핵심 쟁점 아닙니까? 아니죠.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관계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관계. 아시겠죠? 관계. 지금 병렬 관계나 포섭 관계가 나오는 건 뭡니까?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포섭 관계죠. 포섭이 뭡니까? 이게 껴안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누구를 껴안고 있다? 무효를.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도 취소를 껴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관계. 아시겠죠? 제목을 그걸 써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설문의 경우에는 무효인 처분을 취소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따라서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무효인 걸 취소로 다투건 취소를 무효로 다투건 공통 요건이 뭡니까?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공통 요건이에요. 아시겠죠? 무효인 처분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 제기 판결할 때도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두 번째, 포섭 관계 플러스 소변경 할 때도 아까 소변경 아시겠죠? 적법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변경되는 소송이 돼. 적법 요건 아시겠죠? 소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무효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제소기간하고 심판전치인데 필요적 심판전치는 임의적인 원칙이니까 그렇죠. 그것만 보면 되겠죠. 제소기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연습.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에서 사업 인정을 받은 이후에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 재결을 했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위원회로 가서 수용 재결을 하였다. 이거하고 뭐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명은 해드렸죠. 예, 두 가지로 나눠. 그 후 A시의 시장은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 부분을 철거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법 3조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계고도 처분이죠. 불이행하자 영장 통지도 처분이고 개통, 불이행하자 대집행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1번 대집행 계고와 영장 통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둘 다 뭡니까? 성질이? 둘 다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통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통실비는 통지를 2번 합니다. 한 번은 그냥 단순하게 알리고 두 번째는 언제 갑니다. 누가 갑니다. 당신 얼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서 철거 행위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꼭 잘 알아두세요. 철거 명령과 철거 행위는 달라요.
철거 명령은 하명입니다. 철거 명령은 시험에 안 나와요. 철거 행위가 시험에 나오죠. 그 시험장에 가서 헷갈리신다고 하죠. 철거 행위를 철거 명령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철거 행위하고 철거 명령은 다르다.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처분성에 대해서 19조 2조 1항. 자, 설문만 보겠습니다. 계고와 영장 통지. 이렇게 특이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법적 성질을 써주심으로써 그렇죠? 차별화된 답안이 되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 영장 통지도 시기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 조문에 보면 다 나와요. 아시겠죠? 대집행법 보면은 그 3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알린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계고나 영장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이행하면 대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자, 알리기만 하면 상대방에게는 너 이거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걸 알았어. 그런데 너 철거된다. 이건 또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알리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법에 뭘 규정하고 있어요? 철거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법률의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알리는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결합해서 자, 너 철거된다. 법률에 보면 철거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뭘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철거하라는 하명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이 하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질이 하명의 효과가라는 거지 하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명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요, 법률행위적 행정이에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통지는 하명이 아니지만 계고나 영장 통지를 하면 실질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붙어가지고 뭐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는 상대방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느낀다라고 해서 그래서 준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하명에 준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 통지입니다. 처분성, 행정청이 이러이러한 사실에 관한, 자, 일용이니까 사실을 쓰시면 되겠죠. 법, 대집행법, 일방적 행위입니다. 자기 하명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을 이제 아시겠죠? 하명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하명 중에 무슨 실질이겠어요? 철거한다라고 했으니까 철거하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독촉은 뭐겠어요? 예를 들어 세금 내라 그래 세금 안 내니까 독촉했어요. 독촉이 뭡니까? 강제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 경우에는 뭐겠어요? 무슨 하명? 세금을 빨리 내라. 그 경우에는 급부 하명의 실질을 가집니다. 급부, 빨리 내라는 실질. 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계고와 영장 통지는, 자, 계고, 영장 통지, 독촉. 아시겠죠? 독촉. 여러분들 노동위원회법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도 독촉입니다. 계고예요, 계고. 그런 것들이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시험범위 언저리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면 목차는 똑같아요. 결론도 똑같습니다. 결론도 똑같이 쓰시면 되겠어요. 한번 모델을 외우셔가지고. 자, 두 번째. 시장이 대집행의 실행행위인 철거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를 했습니다. 사전에 통지하면 알겠죠? 이런 경우 철거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갑이 고려할 수 있는 소송상 수단은 무엇인가? 해방적 부작위 소송이죠. 가구지 제외한다고. 자, 철거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고, 통지, 실행. 요때죠. 실행이 나오기 전에 요거를 중지시키기 위한 수단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작년에 이 문제 냈을 때 많은 분들이 뭘 쓰셨냐면 계고와 통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쓰셨어요. 계고와 통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쓰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취소 소송 제기해도 정지되나요, 가나요? 계속 가니까 집행정지를 쓰셨다. 그러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가 과연 철거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그건 직접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 나아요. 물론 저거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차피 절차 속행 생각나시거든 보충 논의로 쓰세요. 아시겠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행법상. 그런데 문제 자체가 행정소송상 수단이기 때문에 법정의 소송 수단을 다 쓰시고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 그때 그거 맞아.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하라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그거 쓰시면 채점하시는 분이 막 웃으시면서 가점을 주실 거예요. 야, 희한한 굉장한 아이디어다. 예. 맞기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절차 속행을 정지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메인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걸 메인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정지하기 위한 소송상 수단입니다. 다음 단계 막기 위한 철거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나오면 제일 처음에 뭘 써야 돼요? 법정의 소송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현행법을 먼저 씁니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나 의무이행 소송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배웠어요. 한계. 법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먼저 쓰고 현행법에서는 그러한 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그럼 가처분까지 씁니다. 만약에 가처분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8대2 정도로 쓰세요. 가처분은 짧게. 예방적 본안소송이 항상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본안소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쓰고 가처분은 적절하게 줄이셔서 줄이시면 뭐 학설을 줄여야죠. 학설은 이름만 판례 자세히 그 다음에 검토하고 바로 포섭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따로따로 쓰시는 것보다 만약에 가처분을 쓰신다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 제기하면서 가는 뭡니까? 잠정이죠. 언제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언제? 끝나고 아니면 소송 계속 중. 소송 계속 중에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그러면 가처분을 쓰신다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가처분은 뭡니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확정 판결 나면 가처분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집행정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본안 판결이 확정이 되면 가구제의 효력이 소멸되니까 그 소송 제기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처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이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처분이 나와버리면 만약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긍정하더라도 그 소송은 뭐가 없겠어요? 권고필이 없습니다. 이미 그걸로는 권리구제가 안 되잖아요. 이미 처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각하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제 수단이 가처분이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처분의 내용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잠정적 처분의 금지 결정을 받는 거죠. 집행정지나 가처분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판결이고 이건 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완료한 시장은 1,000만 원의 비용을 납부할 것을 명하자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고 비용 중에 500만 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취소 재결이죠. 예, 분필 사례 1번. 갑은 500만 원도 지나치다고 제기한다면 소송의 대상과 피고는 이건 뭐 잘 아시죠. 자, 정리를 해봅니다. 변경 재결에는 판례가 있고 일부 취소 재결에는 판례가 없어요. 변경 재결의 감책 판례를 여기다가 쓰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남은 것도 여전히 무겁다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남은 것도 여전히 무겁다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2기 때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살짝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잘못한 건 아니고요. 변호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일부 취소 재결의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일부 취소 재결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일부 취소 재결하고 일부 취소 판결하고 똑같다 그랬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취소 판결은 자, 기속행위고 그 다음에 가분성 있고 그 다음에 산정 가능성 세 가지죠. 아시겠죠? 기속행위, 가분성, 산정 가능성. 기속행위면서 가분성 있고 산정 가능성 있어요. 판결입니다. 재량 안 되는 거, 재량행위는 안 되고 가분성이 그 다음에 산정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고 오오오라 해야 되겠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부 취소 판결이고요. 이건 일부 취소 재결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부 취소 판결에서 부정하는 이유가 권력 분립의 원칙과 행정청의 일차적 판단권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원하고 행정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부 취소 재결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감독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 분립도 없어요. 같이 형제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감독청은 하위 행정청을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도 됩니다. 재량행위도. 산정 가능성이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가분성은 있어야 됩니다. 가분성이 없으면 안 돼요. 얘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속행위는 되고 재량행위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가분성만 있으면 됩니다. 가분성만. 이건 뭐 당연하겠죠. 뭐 영업허가 취소 이런 거 쪼개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가분성만 있으면 일부 취소. 그러면 가분성이 없으면 일부 취소 안 하고 뭐 하겠어요? 영업허가 취소? 너무 무겁다. 쪼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업허가 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변경해버리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취소가 만약에 가분성이 없다면 이것은 변경 재결을 할 것이다. 소송은 뭐가 안 돼요?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량행위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재량행위도 되기 때문에 산정 가능성이 없어도 돼요. 아시겠죠? 쪼갤 수만 있으면 됩니다. 못 쪼개면요 무슨 재결하면 된다? 못 쪼개면 변경 재결입니다. 아시겠죠? 못 쪼개면 변경 재결. 그래서 일부 취소 재결의 경우, 자, 일부 취소 재결의 경우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취소 재결하고 일부 취소 판결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부 취소 판결하고 일부 취소 재결.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거죠. 실제로는 감독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취소 재결의 소송의 대상은 남은 원처분입니다. 일부 취소되고 남은 내용의 원처분 또는 남은 원처분이에요. 아시겠죠? 남은 원처분 1,000만 원에서 원처분이니까 소송 피고 적격은 원처분청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처분 있고 처분이 1,0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얘만 뭘로 바꿨다? 500만 원 바꾸고 얘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원처분이고 피고는 원처분.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분필 사례에서는 왜 원처분주의를 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보는 게 연속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원처분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단절 모델로 보면 이거 다 취소하고 500만 원으로 새로이 발행했다. 그걸 재결로 보는 거죠. 원처분으로 보는 견해와 재결로 보는 견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이 중에서 다수설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수설 판례가 이건데 다수설 판례가 이건 것이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19조 단서의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원처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는 재결주의인가요? 얘는 이 학설은 재결주의인가요? 아니죠. 둘 다 원처분주의예요. 둘 다 원처분주의. 아시겠죠? 둘 다 원처분주의입니다. 어디 갔냐? 예, 둘 다. 자, 보세요. 요렇게 있었는데 요렇게 취소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취소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일부 취소 재결하면 얘는 뭐예요? 자, 원처분이 있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취소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재결이죠. 여기서 500만 원 했으니까 500만 원 남았으니까 없어진 500만 원은 뭐예요? 재결이잖아요. 그렇죠? 재결이잖아요. 그러나 이 재결은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당사자에게 수익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500만 원을 다툰다. 이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단절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취소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뭐예요? 재결이죠.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재결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처분은 사라지고. 그러면 이 남은 재결을 다투는 게
재결주의, 원처분주의하고 상관이 있어요? 재결밖에 없는 거예요. 재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결을 다퉈요. 이 재결을 다툽니다. 그러면 이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니까 재결을 다투는 소송은 무엇의 위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거고, 이건 남은 원처분이 원처분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원처분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분필 사례에서는 원처분주의를 쓰는 실익이 없다는 거죠. 실익이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시겠죠? 예. 이게 원처분주의 때문에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위에 거는 재결은 다툴 이유가 없고, 안에 거는 원처분이 없기 때문에 재결만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다투.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남은 게 재결이면 이거 다투면 무엇의 위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거죠. 남은 게 재결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큰 실익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적어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한 500만 원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금전급부 하명입니다. 금전급부 하명, 금전급부 하명 나오면, 자, 금전급부 하명 나오면 성기병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성결 문제, 그 다음에 기판력, 관련점. 자, 과징금을 납부한 갑은 과징금, 금전급부 하명이 금전급부 하명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죠. 아시겠죠? 자, 과징금 부과 처분했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지금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안 하고 바로 부당이득, 성결 문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고 부당이득. 이건 기판력이라고 그랬죠? 기판력인데 두 가지잖아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죠. 확정되기 전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을 때가 이거예요. 즉시 확정이. 아시겠죠? 기판력에서 판결이 확정이 되기 전에 소송 요건의 문제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즉시 확정이. 소송은 적법한가의 문제예요. 자, 무효 확인 소송은 적법한가? 그러니까 소송 요건 물어보는 거죠. 소송 요건 물어볼 때는 유형을 생각해야 돼요. 1유형입니다. 1유형. 대상 적격, 원고 적격, 권리 보필 중에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대상과 권보필. 아까 했죠? 대상과 권보필. 근데 대상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니까 명시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권리보 필요성입니다. 아시겠죠? 권리보. 특히 무효 확인 소송의 권리보 필요성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즉시 확정의 이의. 자, 꼭 알아두세요. 금전급부 하명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금전급부 하명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금전급부 하명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금전급부 하명하고 보통은 돈을 내야 돼요. 아시겠죠? 돈을 내고 무효 확인 소송. 금전급부 하명받고 돈 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을 때 소송 요건은 즉시 확정의 이익입니다. 사실 소송 요건을 모두 다 물어봤지만 실질적으로 뭘 물어보는 것이다? 권보필. 권보필 중에서는 뭐예요? 즉시 확정의 이익을 확인 소송의 보충성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OX가 결정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겠죠. 그게 기판력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청구 소송 평화. 성기병 잘 정리를 해두세요. 6가지. 성결 문제 1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성결 문제 2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 성결 문제 1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선행하는 처분이 금전급부 하명, 성결 문제 2번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모든 처분. 아시겠죠? 모든 처분. 자, 적법한 소송이다. 자, 세 번째. 요건 약술 문제입니다. 인용재결의 종류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특히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의 선택, 그 다음에 기속행위에서의 재결과 재량행위에서의 재결, 그거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점 후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요. 채점평은 꼭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쓰셨어요. 자, 첫 번째, 계고는 준법률의 권력적 사실행위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헷갈리시면 예를 외우세요. 예. 준법률의 행정 통지는 독촉류, 권력적 사실행위, 뭐 철거행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념. 계고와 영장 통지는 같아요. 왜냐하면 알려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계고는 추상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계략적으로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영장 통지는 이것도 영장을 보냅니다. 누가 갑니다. 언제 갑니다. 당신 얼마 내야 됩니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철거행위 전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회 보시면 일부 취소 재결은 판례가 없지만 변경 재결 판례를 인용하는 거 좋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고, 분필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처분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처분주의 따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원처분주의예요. 둘 다 원처분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하고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세체출에 보시면 본안은 시험범위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취소 사유,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답안이 주어집니다. 무조건. 하다못해 중대한 하자다 또는 중대 명백한 하자다, 그 정도는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면 무효, 하나면 취소 사유, 이건 알아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핵심 정점.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소송 요건 물어볼 때 이렇게 대상적격, 원고적격, 권법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그 문제의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다. 채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채점을,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를 내실 때는 본인이 원하는, 출제자가 원하는 소송 요건을 집어내서 그걸 문제점에 써줘야 돼요. 권리법 필요성이 문제된다. 아니면 대상적격하고 권리법 필요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소송 요건 문제로 그냥 나열식으로 써버리면 그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쓴다는 건 뭡니까? 답을 못 찾는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소송 요건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점에서 소송 요건에 일반적인 소송 요건 6가지 쓰고 여기서 문제되는 소송 요건은 뭐다 하고 그것만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소송 요건을 구비했다, 구비하지 않았다. 아시겠죠? 권법필이라고 해서 권법필 OX만 쓰시면 안 되고 소송 요건을 구비했다, 구비하지 않았다. 그걸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의무이행 심판의 재결의 종류의 선택에 대해서는 기속행위에서의 재결, 재량행위에서의 재결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취소는 왜 학설의 대립이, 질문을 써놨네요. 왜 학설의 대립이 없을까요? 취소는.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학설의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취소 심판은 처분을 했죠. 적극적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재량행위건 기속행위가 잘못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시겠죠?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서 인용재결을 써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취소, 무효, 의무이행인데 해석상 인정되는 뭐가 있어요? 거부, 처분, 취소. 자,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은 인용재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된다 그랬어요? 취소만 됩니다. 아시겠죠? 거부, 처분은 변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부한 거니까 처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변경은 처분이 있어야 바꾸는 것인데 심판법 49조 2항에도 취소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재결만 쓰세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아시겠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